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과 핵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을 갱스터라고 불렀지만 협상이 이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형적인 미국 압박 작전으로 봅니다. 실제로 다른 북한 매체에는 미국과 잘해보자는 의견이 실렸습니다. 뉴질랜드 이슬람교 사원에서 49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미국의 우파 백인 우월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백일 우월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28살의 남자 용의자는 이민자가 백인을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일으킨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테러로 규정된 이번 범행에 배후 조직이 있는지는 조사 중입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호주의 우파 정치인의 말입니다. 그는 살해당한 이슬람교 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트윗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12명이 민주당의 가세에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정치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신호입니다. 보잉 737 맥스 8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잉사와 연방항공국, 연방 정치인 사이에 돈 흐름 관계가 추적되고 있습니다. 보잉사와 가장 많은 계약을 하는 국방부의 장관 대행은 보잉사 출신이고 연방항공청장 대행은 항공사 출신의 로비스트였으며 보잉사는 세금 감면으로 생긴 이익을 주식값 올리기에만 썼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과 이혼하는 블랙시트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일단 연기입니다. 엘리트 대학 부정입학 사건이 발생한 뒤 스탠포드 대학생 2명이 스탠포드와 UCLA를 포함한 여러 대학을 고소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홈리스였던 17살 학생이 17군데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탑뉴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발생된 총격 사건, 테러라고 뉴질랜드 자체에서도 규정을 했고요. 뉴질랜드 하면은 정말 인구가 작지만 너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고 범죄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한 400만 명 조금 인구가 넘으니까 로스앤젤레스보다도 훨씬 인구로 보면은 작습니다. LA 카운티가 예를 들어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도 있지만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시티 오브 베버리 힐스 전부 합쳐서 LA 카운티의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국가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곳에서 두 군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슬람교 사원에서 이 범행이 일어나서 49명이나 숨지고 그리고 수십 명이 다쳐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정말 뉴질랜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어두웠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현재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체포됐지만 이 나머지 3사람은 참고인 자격인지 체포라고 말하기도 그러네요. 어떠한 형태인지 잘 모르고 다만 이 범인 자체는 74페이지짜리의 성명서도 남겼고 트위터라든가 8chat, 넘버 8chat는 굉장히 극단주의자들을 허용하는 그런 소셜미디어죠. 그런 곳으로 17분 동안이나 현장을 말하자면 중계를 하면서 살해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가 중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가능한 한 빨리 막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극단주의자들의 모든 것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먼저 그런 의견을 싫도록 해주고 실제로 사람을 숨지게 하는 자동차에서부터 총을 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서 이 사원에 들어가서는 무차별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희생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었고요.
금요일 날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모든 현상을 말해주는데 일단 전문가들이 저는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70페이지가 넘는 그의 그 성명서를 쭉 읽어보고는 당연히 백인 우월주의자다라고 규정을 지었고 나는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our people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our people이 white people이라는 얘기라고 뭐 전문가들이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백인의 대량 살상을 막기 위해서 백인 대량 살상이라는 것은 이민자들이 우리를 대체한다. 샤르츠빌에서 그 KKK단이 시위할 때도 주는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 흑인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 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외쳤는데 그리고 직접 이제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흑인 교회에서 미국의 그 캐롤라이나 주에서 사건 백인 우월주의자가 교회에 들어가서 흑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했죠. 그 범인의 그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용의자가 지금 그 체포된 용의자가 다 그 본인의 그 성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페이퍼에 남겼고요. 결국은 백인 우월주의, 이민자, 또 다른 종교, 이 이슬람교 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혐오스러운 이런 분위기들이 실제 범행으로 전달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또 워낙에 뉴질랜드가 안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터키의 대통령이 당장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시스는 또 당장 우리가 복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렇게 그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트윗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새벽에 어제도 나는 그 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어 이런 트윗을 하던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뭐 대통령이니까 뭔가를 발표를 하겠죠. 더군다나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의 또 그 사건에 그가 저지른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하기는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뭐 최근에 몇십 분 사이는 체크업을 못 해봤습니다만 대통령의 트윗을요. 그리고 역시 미국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데 이번에도 총격 사건이었잖아요. 총도 있었고 폭탄은 나중에 이제 제거가 됐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는 젊은 의원들이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포함해서 NRA를 그 비판을 하고 어떻게 대량 살상을 하고 있는 총들이 전부 미국에서도 무마되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순간적으로 가져가 버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브레이트바트 같은 그런 매체는 제가 브레이트바트는 잘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트바트는 굿가이, 총을 든 굿가이가 공격자에게 발사를 했다. 뭐 제가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선가 트윗에서 나온 것 같은데 무장한 굿가이 무슬림이 공격자에게 총을 2발 발사했다. 그러니까 총이 좋은 사람에게 쥐어주면은 잘 쓰여진다. 총에 대해서 나쁜 말 나오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브레이트바트의 이제 그 기사 올림이라고 기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 카피 페이스트한 것인데 그렇게 보여주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많은 일들과 함께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뭐 뉴질랜드, 호주 참. 이게 어디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사실 아시아예요. 그래서 호주의 그 상원의원 그 섬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번에 호주의 상원의원 가운데 프레이저 애닝이라는 그런 그 정치인이 있는데 이 정치인이 2017년도에 퀸슬랜드라는 데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민자를 비난을 하고 이민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호주에서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윗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슬림이 우리 커뮤니티를 불안정하게 한다. 무슬림 이민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슬람교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폭력이 기본이 된 개념이다. 뭐 종교라고 표현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호주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사과해라 하는데 사과하겠어요? 그렇게 말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계속 또 그렇게 지지하는 층의 지지는 올라갈 테고 해서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미국에 와서 살지도 않고 미국에서 잠깐 1, 2년, 2, 3년 공부를 하고 갔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2, 3년 공부했다고 미국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책을 쓰면서 미국이 무슬림 때문에 마치 망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도 뭐 이 이슬람교 신자들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책을 쓰고 연설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분노에 차서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믿고 마찬가지 그 호주의 이상원 의원 프레이저 애닝이라는 의원도 무슬림 이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있고 그 종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트윗을 하면 또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면 나의 지지 기반이 좋아하겠지 하면서 잘 됐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 같은데 아무튼 이번 사건은 총기, 종교, 이민 그 모든 것이 얽혀져 있고 그 모든 사건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뭐 전부 그 보겠죠. 이 호주 총리의 트윗에 대해서는 정말 역겹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탑 뉴스는 번갈아 가면서 미국 방송도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총격 사건과 북한의 최선희 그 부부상이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물론 그 리용호 외무상이 있으니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리용호가 했고 그 옆에 앉아 있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답을 했잖아요. 뭐 영어가 유창하고 그 평양에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외국 기자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보다도 먼저 평양에 그 본부를 설치했던 AP통신 등이 자세히 보도를 하는데 너무 놀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의 놀라움이요. 최선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 같은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정치 계산을 달리하기 전에는 대화할 뜻이 없을 수도 있다.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곧 결정을 할 것이고 추가 뭐 핵실험이나 이런 위성 발사 등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곧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갱스터와 같은 그 미국의 요구와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핵을 둘러싼 이런 것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린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관계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똑같이 이 최선희 그 부부상이 뒤에 한 말을 강조를 하면서 전에도 또 갱스터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갱스터 like라고 해서 그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었는데 그 뒤에 수습이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잘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Being called gangster-like from a visit that I took one time previously. And following that, we continued to have very professional conversations where we tried our best to work together and represent our respective sides. I have every expectation that we'll be able to continue to do that. 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고 한때 갱스터 라이크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마이크 폼페오에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북한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요구하고 한 것이 갱스터 라이크 갱스터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역시 양쪽에서 전부 이제 열려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존 볼튼과 마이크 폼페오는 비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미국 언론들이 또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늘 하는 미국이 지금 북한에 계속 모든 것 다 한꺼번에 내놔라 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북한도 그러면 우리 핵협상 중단할 수도 있다 하고 같이 압박을 해보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 대통령의 반응을 그 청와대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 청와대도 뭐 당연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화는 지속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CNN의 그 폴라 행칵스 서울 특파원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 Secretary of State Pompeo and also John Bolton that were the ones that were trying to pull back from these talks in Hanoi. But she did say that Kim Jong-un is going to soon make a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he wants to continue with these diplomatic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so critically whether or not he wants to keep this moratorium on. 네, 결국은 아무튼 그 북한도 그 뭔가를 미국으로부터 실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계속 협상을 하려면 좋은 카드를 가지고 나와라 하는 압박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클리어해진 것은 제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를 본 다음입니다. 이게 3월 14일이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뭐 최선희 부부상이 뭐 기자회견을 한 것이나 뭐 그 시점이죠. 조금 먼저 이 내용이 써 있겠네요. 그다지 길진 않은데 북한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미 조미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지난 2월 월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제2차 조미 순회상봉 회담은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열망과 노력, 결단을 보여준 계기로 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이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를 제안하였다.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 조미 두 나라 인민의利益과 인류의 염원대로 조미 협력의 새 시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자면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완전한 비핵화해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 관계 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 해낼 일이 없으며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 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회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잠시 뒤에 아주 미국의 중요한 그 변화의 완전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변화의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아침에 오늘의 미국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6명 정도가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내용의 결의안에 이제 민주당과 같은 편이 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투표를 하고 보니까 12명이나 이탈을 한 겁니다. 지금 연방 상원이 53명이 공화당이고 47명이 민주당인데 그래서 결국은 47명에다가 12명 더 하니까 59명이잖아요. 41명대 반대가. 이게 이제 그 반대는 뭐 당연히 다 공화당이고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벽을 쌓는데 기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는 거 그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뭐 하원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통과를 시켰고 해서 이제 어제 한 건데 사실은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의원이 좀 안 해보려고 했는데도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요. 상원의 원내대표로서의 직권으로 그것이 실패를 했고 6명이 아니라 12명이나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는 뭐 쿠바계고 하니까 대통령과 백악관과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게 만약에 이제 대통령 오늘도 백악관에서는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또 비토할 거거든요. 대통령의 비토를 막으려면은 67명인가요? 3분의 2면은 100에 이 정도가 돼야 되고 하원에서도 역시 3분의 2니까 공화당 상원과 하원 의원이 각각 약 40%씩 정도는 민주당에 합세해야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뜻대로 가기는 가는데 다만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민주당 대통령도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백악관에서는 이미 하지 않았냐 낙하라는 것 뭐 드리머들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오바마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오바마는 그때 돈 쓴 건 없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돈을 수십억 달러를 국방부 예산에서 빼다가 멕시코 벽 쌌는데 쓴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멕시코가 기꺼이 돈 다 낼 거라고 하고 멕시코에서 받아낼 거라고 하더니 지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벽을 쌓는다는 게 그게 불법 이민을 막는데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겉에 표면에 내놓기는 민주당 대통령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면은 안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2명인 겁니다. 뭐 알았어요. 공화당 상원의원 몇 명이 이탈할 거다. 처음에 3명에서 4명, 6명, 12명까지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공화당이 다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면 공화당 정치인들도 이번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싫어하던 이렇게 12명까지 민주당과 합세하지는 않았을 수가 있으나 지금 본인들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 상원의원은 또 임기 6년이기도 하고요. 계산을 하면은 전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는 것을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 다수당을 국민들이 민주당 다수당을 하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힘이 좀 빠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소환을 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같은 것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보잉도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다. 이건 말하자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니까 돈을 저기에 의회에서 측정한 걸 이곳으로 빼겠다는데 국가 비상사태는 사실은 보잉사 비행기 같은 게 비상사태죠. 그런데도 며칠이나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사람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몰살되는 그런 것은 남겨두고 멕시코 국경이 지금 비상사태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한 의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더 많을 거예요. 다만 투표로 확인해 준 공화당 상원 의원이 12명이 됐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 투표를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나에 대한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투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나에 대한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 가운데 여기에 민주당이 합세해서 멕시코 벽 쌓는 비용 이렇게 하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투표를 한다면 그건 낸시 펠로시에게 투표하는 거고 범죄에 투표하는 거고 이제 국경을 오픈하는 것에 투표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보수적인 주요 미시시피 또 캔사스 이런 곳의 상원의원 로저 위커, 제리 모란 이런 의원도 민주당에 힘을 합세했다는 거. 어찌 보면 이제 조금씩 11월 달 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에는
뭐 그냥 충성을 또 워낙에 충성을 좋아하니까 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일어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공화당 의원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사흘 동안에 몇 가지 법안이 의회에서 다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틀 사이에 3개네요. 사흘 사이에 2개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3월 13일에 상원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예멘 전쟁을 사우디아라비아가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군 원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됐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내전에 개입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자말 카쇼기 살해 이후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또 합쳐져서요. 그리고 이번에 이머전시 보트도 그렇고, 어제 비상사태는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하원에서는 420대 0으로 이건 공화당까지 다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투표를 하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도 있지만 아예 그러니까 기권한 거죠, 말하자면. 있지만 특별검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것을 공개해야지 된다. 이것도 420대 0으로 의원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3가지가 다 대통령의 입장, 예를 들어 로버트 몰러의 여러 가지 수사 자체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대통령이 원할 리 없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여전히 대통령이 아주 전폭적인 사랑과 애정과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에게 그것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의회에서 멕시코 벽 쌓는 것도.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시그널은 된다는 거죠.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이 분위기 봐가면서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서 결정적인 무엇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난번에 마이클 코엔의 대통령의 픽서 개인 변호사의 의회 청문회처럼 특별한 게 없어도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되고 확인되고 뭔가가 정립되는, 그게 대통령에게 좀 정치적으로 나쁜 분위기가 되면 그 대통령에게서 그렇지 않아도 워낙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확실하게 멀어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공화당 내부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신호를 보여준 게 어제의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연호 기자의 리포트를 들으신 분이라면, 네, 어제 11시 30분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1시간 30분 뒤에 인터넷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올렸는데요. 이 대학교 입학 스캔들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의 글, 오히려 나의 타이거 부모에게 정말로 강하게 교육시키는 부모에게 감사하게 됐다, 이런 것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고, 또 정오 뉴스에서 또 들으실 테니까 그것은 제가 스킵을 하고요. 이 케이스가 정말로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많은 분들이 우선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어떻게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USC, UCLA, 스탠포드, 예일, 조지타운 다 들어갔다는데 모를 수가 있어? 부모가 하는 일을 하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내가 뇌물 주고 해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프랩 코스라든가 뭔가 원서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도와주는데, 보통 미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후세대는 전세대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잘 안 듣잖아요. 부부 사이에 목사 말은 듣는데 왜 남편 의견은 존중 안 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돈 많은 rich and famous, 거의 백인이죠. 이런 집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뭐라고 자녀에게 조언을 하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문제에 지금 8년 동안 2,500만 달러를 벌면서 700 몇십 가정에 이런 것을 이제 해줬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호감형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부부들이 싫어했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또 그 사람 말을 듣는데요. 성격도 별로고 하는데, 부모가 설득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계속 뭔가를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설득하면은 그게 설득이 되는데, 대체로 그 용의자는 자신과
연관이 있는 코치를 알고 코치가 뇌물을 좋아하고 그런 학교를 좀 추천을 하다가 아이들이 싫어해도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기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얼마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뭐 모르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탠포드의 에리카 올센 또 그 칼리 우즈라는 두 학생이 스탠포드는 물론이고 UCLA, USC, 뭐 UC 샌디에고,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도 들어있군요. 어스틴에 있는 뭐 웨이크 포레스트, 예일,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등을 고소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 가운데 본인들은 스탠포드 학생이지만 원서를 넣었다가 뭐 안 낸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 학교들에서 뭔가를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그 돈 받고 뭐 해준 그런 코치도 해고되고 했지만 그런 것을 무방비 상태에서 그 입학 그 사정관들도 관리하지 못하고 이 대학이 얼마나 신성해야지 되느냐. 그런데 뭐 직원들조차 관리할 수도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것이요. 그리고 불공정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말하자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건데 더 드러나겠죠. 모든 대상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8년 동안에. 그리고는 또 하나는 스탠포드의 학위조차도 이제는 전보다 덜 귀해졌다. 이런 스캔들이 있으니까 학교에 그 여러 가지 그 평가나 가치도 내려갈 수 있고 해서 이제 소송하는 학생들까지 생겨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잡지 애틀란틱에 바비 댐지라는 분 프리랜서 작가예요. 책도 있고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대학에서 뭐 강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허스번드와 본인이 첫 번째 아들을 이제 그 대학교 이분이 쓴 글인데 다른 사람의 사례를 쓴 거예요.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알루미늄 그 캔이요. 뭐 소다 들어있는 그 캔을 주워서 팔아서 그 팔아야 얼마 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 그 교과서를 살 수 있는 돈을 우리는 마련해야 됐는데 누구는 유명한 연예인은 50만 달러를 두 딸을 USC에 보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것도 뭐 결국 안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50만 달러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면서 가난하니까 하이웨이 아주 그 트래픽이 복잡한 비지 하이웨이 근처에 살아서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툭툭 뭐를 던지는 거예요. 캔 같은 거를 바깥으로. 그런 것을 주워서 우리는 살았어야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의 아들을 지금 대학교에 보내려고 했었던 그 부모의 아버지는 뭐 정말 그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딱 사라져 버렸고 이런 스토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뭐 50명 정도 기소됐잖아요. 그 연관된 특히 부모들 자녀들 그런 가정보다는 미국에 훨씬 많을 거다. 싱글 페어런트 또 뭐 등등 그 퍼블릭 원조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이런 곳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한 엄마 아빠도 아이가 5학년이 됐을 때부터 당연히 이제 퍼블릭 스쿨을 다녔겠죠. 로컬 그 칼리지 프랩 그 스쿨에서 어떤 그 좋은 선생님에게 충고도 받고 그런데도 돈이 없으니까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되니까 그 밖에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활동도 해야지 대학교에 가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들. 그 뭔가를 더 지원을 받으려면 더 가난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가난합니까? 부모는 얘기하는데 더 가난해야지 됩니다. 결국은 파운드에 그 캔을 팔면은요. 알루미늄 캔이 파운드에 33센트랍니다. 그럼 그 파운드에 몇 개나 될까요? 하나 컨테이너가 페니 1센트. 33개가 돼야지 1파운드가 되나 보죠, 무게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그 또 다른 엘리트 학교의 부정 입학 같은 것을 들으면은 정말로 우리는 마음이 뭐 표현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글이 잡지 애틀란틱에 실렸습니다. 잠시 뒤에 보잉 블랙시트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 간단하니까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블랙시트를 잘 전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의 미국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오늘의 미국 뉴스에서는요. 그리고 사실은 영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뭐 투표가 되고 또다시 이렇게 하면 어떠냐, 브렉시트 나가기는 나가는데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나가면 어떠냐, 저렇게 나가면 어떠냐, 투표가 계속 이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이 통과가 됐어요. 412대 202로 좀 그럼 연장을 해보자. 블랙시트를 연기를 해보자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 3월 29일이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유럽연합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유럽연합에서도 오케이 하면은 적어도 한 3개월 이 테레사 메이는 오래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원하고 나면은 또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잃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쩌면 최악의 순간, 최악인가요? 최선인가요? 모르겠어요. 블랙시트의 찬성표를 던지고 나서 나중에 이거 정치인들이 그냥 막 선동을 해서 그랬지. 내가 거기에 찬성했으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다시 국민투표를 해서 우리 유럽연합에 그냥 남아있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블랙시트 날짜를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 사이에 뭔가 수습을 해줄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연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일을 마무리를 하려면 영국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다시 유럽연합에서 그거 좋다. 근데 이건 아니야 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에서 지금 그 안은 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해서 그 사이에 영국이 어떤 입장인지 다음 스텝은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러나 그동안 전해드리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일부에서는 뭐 노딜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당연하게 얘기를 했던 전문가들도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중한 전문가들은 어차피 많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해결을 하려면 뭔가가 마무리가 돼야지 되고 등등의 이유로 연기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안 전해드렸고요. 아무튼 다음 스텝은 그렇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데 이혼 조건을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영국에서 결정을 해야지 되고 아니면 다시 이혼하지 말고 또 살아보지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보잉 문제인데 지금 뭐 보잉 이디오피아에서 추락한 보잉기의 조종사가 이륙하고 1분 만에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블랙박스 등등이 점검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보잉사와 연방항공국 또 무슨 뭐 상원 의원이나 대통령 이런 관계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뭐 보잉사의 CEO가 대통령에게 전화도 하고 뭐 취임식에 뭐 $100만 기부도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 또 이상한 것 아닙니다. 이 보잉사는 오히려 선거할 때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선거기금보다 5배 많이 줬고요. 뭐 $32만 달러인가 주고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만 달러인가 줬거든요. 그때 전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오바마 때도 취임식 때 $100만 기부했고 이번에도 $100만 기부를 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팔아보고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고 특히 이제 백악관이 쉽게 보잉사가 백악관에 접근을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보잉사가 로비로 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2억 7,500만 달러예요. 2018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1,510만 달러. 2017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주로 이제 의회의 로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항공기도 있고 국방 뭐 항공업계에도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뭐 국방 이런 거 노드롭 뭐 그루먼이라든가 락히드 마틴과도 해야지 되니까 우리 회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회사에게 좀 잘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22만 9천 달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4만 2,500달러를 기부를 했었군요. 그러나
그 이후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의 그게 좀 유리하도록 이렇게 상원 쪽에 많이 돈을 냈고, 연방 항공국이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허락해줘야지. 근데 연방 항공국을 교통부에서 관장하거든요. 교통부 장관이 총책임이고, 그 교통부 장관이 일레인 차오입니다. 이번에도 교통부 장관 일레인 차오의 남편이 공화당의 그 미치 매코넬, 그 보잉에서 이런 정치기금 받는 거와 연관이 많이 된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잉이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여러 가지를 다 그 컨설테이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잉이 세금 감면 그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죠. 세금 감면으로 11억 달러를 이득봤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대로 그 이번에 소송에 보상금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1억 달러 이득 보고 나서 보잉이 계속 강조를 했던 게 한 그 3억 달러 정도는 그 직원들 재교육 같은 데 투자한다 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식값 올리는데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2019년 2월 달에 40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뭐 300달러대로 이번에 많이 그 내려갔죠. 그런데 보잉의 그 CEO였던 more than 30년을 CEO였던 그 패트릭 그 샤나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사 경험은 없지만 뭐 군사 경험 없고 국방장관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잉은 그 국방부와 연관이 있고 국방부 계약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지금 국방부의 이제 그 부장관으로 대통령이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댄 그 엘웰이 FAA의 연방 항공국의 지금 청장 대행이잖아요. 항공청장이 없어요. 1년 넘게. 대행인데 이 사람 로비스트였어요. 그 항공사에서 일했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보잉 것을 FAA가 봐주고 등등 로비를 하고 보잉사가 그렇지 않아도 연방 의회에서 스텝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사고가 나고 나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다. 또 그 보잉사도 돈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 사고기를 개발을 한 거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해서 또 부품도 돈 잘 벌리는 거잖아요. 부품도 인하우스예요. 보잉에서 만들고. 그리고 보잉을 어떠한 그 감시하는 그런 회사도 결국은 보잉의 회사고 이런 것을 연방 항공국이 왜 그 승인을 해줬는가 이런 얘기들 지금 더 스토리가 아주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두 가지를 짧게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하나는 7살 때 축구로 알게 됐었던 트리니다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지금 17살인데 가족이 계속 홈리스 피플로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너는 그걸 할 수 없을 거야 하는데도 17군데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아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리파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NPR에서 방송을 들었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신 문제가 있어서 떠났다가 본인이 30살이 돼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서 같이 살게 됐는데 또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 뒤로.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딸들 걱정도 됐지만 아버지를 다시 찾았었던 것이 후회되지 않는 삶이다. 라고 이 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정함이라든가 과거에 대한 뭔가를 하려면 자기 희생이 좀 있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킹처럼 사는구나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요. 지금은 서로 헤어졌지만 여전히 찾고 있고요. 딸이요.